네, 안녕하십니까. 진로 멘토링 TV의 진행을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김예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왔고요. 과학문화협력반장을 맡고 있는 최연입니다. 네, 오늘 먼저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의 대학생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진로 멘토링 TV가 어떤 걸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신 학생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로 멘토링 TV라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로를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전문가분을 모셔서 질문과 답변을 받고 좀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자극과 열정을 좀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김예희 연구원하고 저는 같이 일하는데요. 사실 뭐 안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예희 연구원이 취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 김예희 연구원님은 뭐 최근까지도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고, 취업 이러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과 똑같이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대학생 그리고 취준생이었는데요. 이제 재단에 이제 입사를 한 지 2달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신입 직원으로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저희 참여해 주신 만큼 알차게 조금이나마 얻어가시는 게 있을 수 있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장님께서는 이 책의 저자신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문화경제의 힘이라는 책과 또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미래, 나는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할까와 같은 책을 집필하신 저자로서 미래 사회와 또 미래 직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미 뭐 직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사실 부담스럽죠. 누구나 이제 자신의 문제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책을 최근에 2권을 썼는데,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공통점은 우리 현생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아닌 분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종일 텐데. 호모 사피엔스가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도 이제 배웠겠지만, 출현한 게 한 20만 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300만 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한 20만 년 인류 역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첨단 과학기술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들은 다 과학기술의 산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기술이 기하학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할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 18세기 후반이니까 지금부터 한 250년 전이죠. 그렇게 보면 인류 역사의 한 800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 마지막 이제 800분의 1 짧은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사회과학을 전공했는데 과학자는 아닌데, 사회과학에서도 이제 사회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변화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크게 이제 3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발명이고요. 두 번째가 발견이고, 세 번째가 문화 전파,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이제 2가지, 발명이라는 건 주로 이제 기술 발명이에요. 기술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발견이라는 거는 주로 과학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과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그렇게 본다면 과학과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과학기술 전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유망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단장님 말씀의 키워드는 미래 사회는 결국 과학이다 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과학이다. 네. 공감하시면 박수 쳐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미래사회와 과학에 대한 고민을 그냥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과학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신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린의 민박과 갈릴레오 빼어난 우주 등의 프로그램에서 지금 출연하시면서 과학 탐험가로 또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문경수 탐험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카이스트 학생분들께서는 익숙한 얼굴 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에서 대학원생 과정을 공부하고 계신 박종호 학생분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실 문경수 탐험대장님 모셨는데요. 네, 탐험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간단하게 학생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과학탐험가 문경수인데요. 아마 그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탐험가라는 직업 가지신 분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그 과학탐험가라는 되게 생소한 직업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약간 직업 다양성 관점에서 이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구나 좀 이런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탐험가 중에서 제일 잘생긴 인정. 네, 아직 없어서 탐험가가. 오늘 박종호 학생분께서는 어떤 역할로 여기 나와 있으신지 아마 친구들 또는 뭐 선후배분들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박종호 학생분께서는 문경수 탐험가님 그리고 최고 단장님 그리고 저를 얼마 전에 취업한 취업 성공생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좀 대표적으로 질문을 해주실 역할을 수행을 해주실 겁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학생분들도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수 탐험가님께서는 과학탐험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요. 과학탐험가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면서 또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과학탐험가라는 직업, 어떤 직업인가요? 네, 제가 효린의박을 출연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언론사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기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은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탐험가가 직업이 되냐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과학 탐험가라는 그 직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낯선 직업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공식적으로 이 후원하는 탐험가 과학자를 다 통칭해서 이 사이언스 익스플로러라는 그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내에서 이렇게 생소할 뿐이지 글로벌하게 보면 되게 좀 수요가 큰 그런 직업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근데 과학 탐험가라는 공식적인 명칭과 세계적으로 좀 통용되는 그런 명칭인가요? 그렇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거의 그냥 저는 그냥 네, 탐험가 이런 게 직업이 아니고 과학 탐험가 이러면 이제 과학을 탐험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비슷한 게 그 과거에는 탐험가라 그러면 약간 뭐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거나 뭐 북극점에 가는 이런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탐험들을 통해서 이제 탐험가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에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디스커버리를 봐도 대부분의 탐험들이 이 과학이나 어떤 뭐 인류 보고 이런 좀 토픽들을 갖고서 탐험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호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을 듣고 지금 강연 들으시는 학생분들 중에 과학 탐험가에 관심이 생겨서 준비를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다 웃고 계세요. 그러면 문경수 탐험대장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힘, 호기심이라는 주제로 3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 여러분들하고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호기심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호기심의 이야기는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면서 약간 탐험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 제목은 호기심을 넘어 탐험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렇게 탐험을 주제로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탐험했는데 사실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었는데요. 근데 참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서니까 되게 민망한 게 저는 학창 시절에 전형적인 과포자였습니다.
여기는 과부자, 숙부자가 안 계시겠지만 저는 수학과학을 너무 못했고 너무 싫어했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구류학번인데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남자 반의 80%는 다 이과를 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이과를 지망을 했는데 수학을 못하니까 딱히 갈 만한 과가 없더라고요. 자, 근데 한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야, 경수야, 컴퓨터학과를 가면 수학을 좀 덜 한다더라. 그 꼬리에 속아서 컴퓨터학과를 갔다가 완전히 낭패를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이 IT 그 인력풀들이 뭐 수요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취업은 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처음으로 입사했던 회사에서 저희 회사가 담당했던 그 프로젝트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우리나라의 아리랑이라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에 들어가는 관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어느 날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관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위성이 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뭔가 시그널을 보내고 이미지를 찍어서 차곡차곡 보내는데 갑자기 이 고등학교 이후로 단절됐던 인연을 끊었던 이 과학, 우주가 갑자기 제 가슴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다음날부터 조금 일상들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연구실에서 연구하시고 집에 가는 길에 달이 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뭐 오늘도 날 샜구나. 오늘도 뭐 진짜 달 떴네 이러고 말았을 텐데 저도 그랬는데요. 그날따라 왜 저 달이 지구랑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렇게 맨날 위상이 바뀔까? 그리고 별이 반짝이는 원리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뭔가 그 호기심,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처럼 과학을 포기한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아서 이 바로 대전에서 백북스라는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한 15년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원들이랑 같이 좀 이게 과학책을 보면서 이렇게 뭐 토론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나지더라고요. 자, 하지만 여지없이 과학책을 아무리 쉽게 써도 이거는 과학책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수식과 그래프가 중간에 짠하고 등장하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또 책을 덮고 회원들이 막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됐는데 자, 그러다가 한 회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만 볼 게 아니라 이 책 속에 배경 속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 즉 한번 탐험을 떠나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답사나 이렇게 뭐 체험학습 가는 것처럼 그래서 12년 전에 저렇게 6명이서 처음으로 탐험대를 조직해서 호주 사막으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어찌 보면 그 제가 탐험을 하는 데 있어서 허들한 계기가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만 본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책에서 본 거를 가서 만져보고 책에서 본 거를 가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진짜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이렇게 재미난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저 당시가 거의 뭐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돼서 저거를 계기로 1년에 한 번씩 지구상에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계속 탐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탐험을 하다 보니까 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그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조난을 당해서 밤마다 늑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이 장면도 저희가 그 조난당했을 때 첫날 마지막 카메라 배터리로 이제 찍은 모습인데 지금 옆에 보이는 저 친구는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카이스트에서 내공학을 전공했던 그 여러분의 선배인데 이제 저렇게 그 가만히 이 사막에 멍을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서 저렇게 서로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후배가 형 이게 우리 마지막 영정사진이 될 것 같다고 한 장씩 기록을 남기자고 해서 저렇게 사진도 이제 하나씩 찍고 말았는데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저희가 이 사막에서 3일 반나절 동안 약 200km를 걸어와서 이 호주 원주민 마을에 도착을 해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배고픈 것도 힘들었고 뭐 여러 가지 다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루 종일 걸어도 주변 풍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그 공부할 때 하다못해 학점이 1점이라도 올라야 우리가 뭔가 공부하는 그 동력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걸어도 풍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저희는 이 별자리를 좀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북반구에서는 별자리로 방향을 찾을 때 북두칠성이나 부곡성을 기준점으로 많이 삼는데요. 호주는 남반구 때문에 위도가 낮아서 그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렇게 남십자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저 별을 보고서 우리가 촬영 한번만 잘해서 저쪽 방향으로 걸어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적인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왜 별자리를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데이터라는 거는 약간 변하지 않는 고정값을 얘기할 때 데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별자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별이 움직여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저게 이 조난에서 이 방향을 알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였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게 계기가 돼서 이 두 사람이 조금 그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조난 속에서 걸어 나오면서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에 몰리다 보니까 조금 그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깨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하나, 이 풀 한 포기를 보는데도 좀 예사롭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발을 딛고 사는 지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같이 갔던 그 후배는 원래 저 당시에는 다른 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난을 통해서 갑자기 인간의 뇌가 궁금해진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좀 즐거운 생각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아무리 즐거운 생각을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결국 생각하고 뭔가를 상상하는 거는 다 이 우리 뇌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 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런 어떤 빅 퀘스천이 생겨서 이 친구는 그 뒤에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카이스트에 와서 뇌공학을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옴니어스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대표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행착오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좀 감각들이 깨어나면 평범한 대상도 좀 바라보는 율도가 달라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는데요. 네, 수고해주신 타원관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일단 과학에 조금 관심을 가지신 계기가 독서 모임을 그렇죠. 하시다가 독서 모임을 할 때 본 책에 나오는 그곳이 직접 가보자 해서 이렇게 그렇죠. 가신 거잖아요. 독서 모임을 하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신기한데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하시게 된 계기와 첫 번째로 이제 탐험을 하셨던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일단 저희가 그 독서 모임 이 대덕에서 이제 2001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좀 독특했습니다, 독서 모임이. 우리가 보통 독서를 한다 그러면 어떤 책을 많이 보죠? 소설책, 시집, 인문학, 자기개발 이런 책을 많이 보지, 과학 교양서를 독서한다라고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 이 과학책을 독서의 범주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독서 모임은 의도적으로 인문학책이랑 자연과학책을 50대 50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책에서 해소되지 않는 것들은 이 과학책에서 좀 갈증을 해소하고, 또 과학이 답해주지 않는 것들은 이 인문철학 책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직접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탐험 갔을 때 가장 지금도 머릿속에 떠올리면 생생한데요. 우리가 보통 은하수들은 한 번씩들은 보잖아요.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보지만, 은하수랑 다 똑같은 은하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는 은하수의 꼬리 부분만 보이는 거거든요. 은하수가 남반구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하수 전체를 보려면 이 남반구, 사막 한복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지평선에서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는 마치 무지개 같은 은하수를 봤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굉장히 예뻤나? 예쁜 걸 넘어서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인. 제가 마치 다른 행성에서 뭔가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서 모임할 때 과학책이 그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기억에 남는 책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사실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를테면 그때 정재승 교수님의 과학 콘서트 정도, 그리고 총균세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과학자분들이 이렇게 대중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할 만한 기회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대덕에 있는 과학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발제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올해가요, 사실 정부 문화체육부에서 정한 책의회입니다. 책의회인데요. 사실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독서율이라고 하잖아요. 1년에
책 한 권 이상을 읽은 사람 비율 이렇게 나오거든요. 독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OECD 국가들 북유럽 같은 데 가면 한 80%, 9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정도가 한 대부분 한 권 이상을 다 읽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독서율이 한 80% 됐다가 지금 70%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거든요. 사실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죠. 책 속에 길이 있는 거고 책은 그냥 단지 이제 지식이나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이런 책들 보세요. 제주를 알려주는 문경수의 제주과학 탐험. 직접 가보지 않아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창자와 편명은 문화경쟁이. 간접적인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들을 남들과 나눌 수 있고 책이라는 게 저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책 때문에 정말 인간이 위대한 것은 종이를 발명하고 종이에 이제 어떤 지식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후세에 전승할 수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정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특히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책을 전공책은 열심히 보겠죠. 과학책 많이 보겠지만 좀 인문학 서적이나 이런 책들은 많이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야말로 정말 책을 많이 읽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이스트 학생분들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이 저희 이제 한국과학창의제에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이라는 대축이라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막 초등학생부터 해서 중고등학생도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근데 막상 대학교나 좀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포자, 과포자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궁금한 게 이제 대학생 대표로 나와주신 박종호 학생님께서는 그 수리과학을 특히 이제 박사과정까지 전공으로 하고 계신데 네, 수포자, 과포자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진짜 재미가 있어서 카이스트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 여러 과목들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쪽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보면은 다 그럼 체육을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저런 몸 자세가 안 나올까 하고 미술도 따라 그리면 된다는데 왜 안 될까 하는데 그래서 수학은 문제를 풀어서 뭐 계산하면 답은 나오고 그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엔 잘하는 걸 하자 이런 마음으로 수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이과로 넘어오면서 수학,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수학이나 과학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다가 어디에서 막히냐면은 이제 어려운 수식이 나오면 막히게 되더라고요. 네, 어려운 수식이 나오면 막히는데 그럼 그때 든 생각이 이게 그 수식이 어렵다는 건 수학이 어렵다는 건데 그럼 수학 하나만 공부하면 나머지도 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되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수학을 전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을 해서 보니까 다른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 박사과정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종우 학생분께서는 강의 혹시 듣고 혹시 궁금한 점, 전문가 이렇게 하나 있으신지? 제가 궁금했던 점은 아까 공경수 사무대장님께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셔서 좀 낭패를 보시고 그러고 이제 그 지금처럼 탐험가의 길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셨던 것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또 기자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여러 번 직업을 바꾼 것 같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 탐험이라는 그 행위는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겪어왔던 직업들이 지금 탐험을 뭔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탐험하면 다 많은 분들이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오는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데 저는 과학 탐험하다 보니까 이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를테면 사진, 영상, 공룡 화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기후 데이터 다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이런 컴퓨터공학적인 지식들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수포자가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수학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저도 수포자. 저는 문과지만 수학을 잘했어요. 수학 굉장히 잘해서 나머지 다 이과 그러니까 그때는 문과 지금도 그렇죠. 문과 이과였지만 같이 수학 경시대 같은 거
수학이 제가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저는 이제 뭐 문과로 가게 되었지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유망해지고 이러니까 수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뭐 좀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수학이 사는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수학을 하면 이제 분수도 잘 알고 분수에 맞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네, 수학과 나오면 그래서 수학과가 뭐 산업 수학도 있고 뭐 경제 수학도 있고 굉장히 분야가 뭐 많다고 그러던데요. 수학과 수의과학과 졸업하면은 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고 있나요? 네, 지금 최영근 연구단장님께서 말씀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흔히들 수학과 하면 생각하는 게 뭐 잘 되면은 학계에 남고 잘 안 되면은 사교육계로 가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도 수학과에서 공부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 실제로 그쪽 분야로도 많이 가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새는 이제 산업수학 아니면 뭐 생물수학, 경제수학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의 수학을 응용을 하는 것이 이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요새 그 빅 이슈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 책을 이제 서점에 가셔서 아무 인공지능 책이나 펴보시면은 네, 텍스트보다 수식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쪽, 즉 인공지능을 공부하려면 이제 수학 지식이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살려서 뭐 개발자나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관련의 각종 직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그 몇 년 전에 이제 금융수학 붐이 불었었는데요. 네, 한참 이제 수학을 잘하면은 뭐 이제 금융계에서 잘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유행에 맞춰서 네, 제 친구나 아니면 뭐 졸업하신 선배님들 중에서도 금융계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서부터 이제 좀 어렵게 가면은 뒤에서 뭐 금융상품을 개발한다던가 하는 그런 직업으로도 많이 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학의 문제점이 저는 수학 교육을 너무 좀 어렵게 딱딱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단 수학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빨리 푸는 뭐 이런 거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디 칼럼에서 한번 이렇게 그 재밌는 그 사례를 하나 좀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걸 좀 소개해드리면 그 프랑스가 수학이 강하잖아요. 필즈상이라고 하여튼 수학계 노벨상 같은 거죠. 그래서 필즈상을 배출한 그 수상자 국적을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미국이지만 사실 인구 비례를 보면은 프랑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프랑스가 이제 수학이 강한 민족인데 그 힘이 뭔가 이런 걸 이제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이제 강남에 그 8학군 있잖아요. 8학군의 명문고등학교 하나 하고 프랑스에 이제 명문고등학교 하나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두 클래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바꿔서 풀게 하는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학 문제가 50분에 20문제 푸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제 50분 동안 20문제 풀려면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요. 그죠? 또 모르는 거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빨리 풀고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프랑스의 수학 문제는 2시간 동안 5문제 푸는 겁니다. 근데 이제 풀 때도, 이게 답만 적으면 안 되고요. 과정을 이렇게 잘 적어야 되거든요. 과정까지 다 적어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만, 한국 학생들은 프랑스 문제를 가지고 이제 프랑스 수학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가지고 푸는데 2시간 동안 5문제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답만 썼대요. 그냥 답 쓰고 다시 검사해서 이렇게 답만 쓴 게 대부분이었고 프랑스 애들은 50분에 20문제 풀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하여튼 문제지에다가 빡빡하게 그냥 풀이 과정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걔네들이 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평생 동안 이렇게 많은 수학 문제를 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수학을 하더라도 정말 이제 수학이라는 게 풀이 과정이나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빨리 답을 찾는 이런 수학 교육을 하는 거 이런 게 아마 숙고자를 양산하는 데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수학은 좀 단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자 이런 식의 위주로 이제 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학을 좀 더 공부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시간에 2시간에 5문제 이런 식으로 수학도 일종의 논리와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요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어떤 논리를 썼고 또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논리인가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좀 이제 그런 면에 훈련이 좀 덜 되어서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저희가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 교육에 대한 문제점까지 짚어본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저희 문경수 타운대장님이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그 탐험 과학을 전달하는 새로운 채널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탐험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아까 이제 계속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탐험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과학 기자를 하고 있었던 당시였는데 이 결국 그 과학이라는 게 물론 뭐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연구, 실험 다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자연의 원형, 이 자연의 원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뭐 사실 외국은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채널들이 잘 하고 있다 보니 우리도 어찌 보면 이 탐험이라는 행위가 과학을 전달하는 이 또 다른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탐험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호주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탐험을 하려면 사막 지형을 잘 알아야 되니까 현지 여행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언어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문화생활 할 만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안 들이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도서관이랑 박물관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 끝나면 거의 매일같이 도서관 박물관에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뭐 제가 보고 싶은 책들 마음껏 탐구하고 또 박물관에 가서 또 만져보고 어찌 보면 저는 이 호주 퍼스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도시에 있었지만 이 도서관과 박물관을 통해서 가상의 탐험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한 권의 책을 발견했는데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나사 우주생물학자였던 이 마틴 반 크레동크라는 박사의 책을 발견하고 만나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또 우연찮게 또 답장이 와서 이제 만나게 됐고 또 이제 그냥 뭐 가기 뭐해서 또 질문지를 몇 개 만들어 가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 과학자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이 한 아시아에서 과학 기자가 자기를 만나자고 싶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을 때 좀 긴장을 했대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여러 고민을 했는데 근데 막상 만나봤더니 뭐 이렇게 질문지 어수는 다 틀려 있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너 도대체 나 무슨 배포를 만나러 왔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뭐 전문가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사실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할 때 좀 너무 뻔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시간들을 많이 허비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그게 다 의미는 없는 건 아니겠지만 뭐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 본론적인 질문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논문을 보니까 그 토성의 미성인 그 타이탄이라는 행성에 얼음층 밑에 물이 가득하다고 한다. 근데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과학자가 느끼기에 얘가 공부 좀 하고 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1시간 동안 정말 뭐 신이 나게 서로 이제 인터뷰를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높이 점수를 받았는지 이 과학자가 저한테 야 보름 뒤에 이 각 대륙을 대표하는 나사 우주생물학자들이 이 호주 퍼스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탐험을 떠날 건데 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도 이 과학자를 만나게 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이 과학 탐험가라는 제2의 삶을 살게 된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이 과학자와의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갔던 과학자 중에 조금 한 명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과학자고 누가 과학자가 아닐 것 같아 보이시나요? 네. 루치나가 과학자 같아 보이시는 분? 네. 한 300분 들어주셨고요. 아니다. 누가 봐도 마르셀이 딱 기관장님 포스다. 네, 누가 봐도 마르셀의 과학자 같다. 네, 거의 뭐, 의외로 마르셀에서 맞네요. 네, 그렇죠. 자, 하지만 루치나가 호주 국립대 근무하는 천체 물리학자고요. 마르셀은 그의 남편이면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네, 근데 옷은 박혀있죠. 네. 근데 저 마르셀이 그 전 세계에 있는 할리 데이비슨 유저들한테 맞춤형 재킷을 만들어주는 그 디자이너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똑같은 패턴의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자, 이게 말이 되냐라고 그랬더니 이 마르셀이 하는 얘기가 와이프를 잘 만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루치나가 천체 물리학자다 보니까 전 세계의 유명한 텔레스코프에 다 방문해서 늘 관측을 하겠죠. 네, 그때 관측했던 성운, 성단, 갤럭시, 행성 이런 데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기 디자인 작업에 투영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뭐 과학과 예술, 과학과 패션 이거 뭐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이 경계 지점에서 양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또 새로운 밸리에이션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또 이렇게 과학 전공하시는 분들 앞에서 뭐 이렇게 과학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과학자들이 이 호주 사막에 오는 이유는 이 돌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실 때 이 지구과학 시간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이 버섯 모양의 그 암석 안에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드는 이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박테리아가 그러면 이 나사의 화성 탐사랑 무슨 연관이 있냐? 아주 큰 연관이 있죠.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인간이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 화성에 갈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꼽으라면 물과 산소겠죠.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이 화성의 양극지방에도 다량의 얼음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뭔가 재사용하면은 뭐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산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때 생각했던 개념이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광합성에서 산소를 만드는 이 광합성 미생물을 화성에 이식을 하면 수세대가 지나면 화성의 대기가 오늘날의 지구처럼 산소가 풍부한 대기로 바뀌지 않겠냐. 약간 이런 가설을 세워서 이 테라포밍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박테리아가 이 화성 탐사랑 아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 화성 탐사를 총괄하는 그 과학자한테 제가 2년 전에 인터뷰를 잠깐 한 게 있는데요. 왜 인간이 도대체 뭐 때문에 화성에 가려고 하는지 짧게만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Sure. My name is Mitch Schulte, and I am a planetary scientist in the Mars Exploration Program at NASA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So by understanding the geologic history of Mars, we learn a lot not just about Mars, but about Earth, and we can compare both Earth history and Mars history. And by doing that, we can learn a lot about the planets in the inner solar system because they're very similar geologically. Another aspect is that we know that Mars probably was warmer and wetter early in its history, and it's now very cold and very dry at the surface. And so understanding that climate change also helps us understand how the climate changes here on Earth. Well, so NASA has plans to send people to Mars sometime in the 2030s, and the first mission will probably be orbital missions, so people won't land on the surface right away. We want to make sure we can demonstrate the technology works, that we can send people there and bring them back. So the first missions will probably be just orbits around Mars, and then we hope to have people on the ground sometime in the 2040s. 네, 사실 마지막 질문이 핵심인데요. 왜 인간이 화성에 가려고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Well, so I think humans have always just been curious about what's out there. 인간은 우리 세계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궁금해왔다. That's why people 호기심을 가지고 분석이라는 Europe and 이야기입니다. started voyaging across the oceans to look for different places, just because they're curious. I also think that people really want to know if there is life beyond Earth, and I think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NASA has really brought to the public's attention. And I think the people,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but around the world, are excited about the idea that we're actually going to go look for evidence in the rocks that life might have existed on places like Mars.
There are other bodies in the solar system like Europa where we think life might have originated as well. And so we're also exploring sending missions to the outer solar system to look for that too.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에피스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잘 강연해주신 탐험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네, 이 호기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호기심 네. 하니까 딱 갑자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과학과 함께 문화도 중요하다. 사실 뭐 과학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보는데 이제 사회과학에서 이제 문화라고 했을 때 문화가 도대체 뭐냐? 문화라 정의해보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문화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문화가 뭔지 알죠? 아는데 막상 이제 문화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한 정말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마누엘 칸트라고 독일 관념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역사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문화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독일 사람이니까 기독교적인 저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에바에게 뭐 이런 하여튼 낙원에서 살다가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따먹었잖아. 그죠? 이게 왜 따먹었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인간의 호기심. 모든 게 호기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하여튼 선악과를 따먹고 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쫓겨났고, 그래서 인간이 그 이후에는 의식주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거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문화다.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칸트에 의하면은 인간이 한 최초의 결정인 거죠. 스스로 이제 자유의식을 결정한 거고, 그래서 이제 호기심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그 아까 그 PPT 자료 중에 여자 과학자분이 하나 네, 있었죠. 네. 리누카? 아, 저기 루치나. 아, 네. 루치나님께서 이제 여성 과학자시잖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자면 왠지 남자분이 더 많을 것 같고 여성들은 이제 과학자랑 좀 거리가 먼 느낌이 약간 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아, 그 과학자분들의 그 성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 탐험을 가보면 제가 과학자들 갈 때도 있고 일반 분들이랑 갈 때도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한 7대 3 정도로. 네, 오히려 남자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쉽게 그 경계를 못 넘지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뭐 과학자들하고 가봐도 거의 뭐 비율과 동등합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지금 전문가님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네. 과학 탐험가라는 것 자체가 막 자연 환경도 직접 탐험하시고 네. 뭐 어떤 막 논문 같은 것도 좀 쓰시고 뭐 물론 이러실 테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막 대자연 같은 데를 가셔서 그쵸, 보시다가 네. 보면 가족분들이 조금 뭐 걱정하신다던가 말린다던가 그런 일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관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역시 탐험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 공간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는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기 전에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어디에 도착해서 뭐 어디로 이동하고부터 해서 여기에서 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해서 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고 막상 현장에 가도 시나리오대로 된 경우는 거의 한 뭐 3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뭐 연구 뭐 프로젝트랑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사실 질문의 핵심이 뭐였죠, 제가? 가족들이 말리시는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 탐험이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떠나고 싶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어떤 그 지역에 대한 해당 지식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네, 확인하던 과정 중에 또 뜻하지 않은 발견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뭔가 계속 질문을 키워서 다음 지역을 선정하게 되고 어찌 보면 계속 질문하는 과정, 뭐 호기심을 탐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예.
예, 제가 듣기로는 뭐 나사 과학자 제하도 탐험부대에 뭐 함장이다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나사 그죠? 나사가 대단한 나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 아들도 지금 기계공학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뭐 우주선, 뭐 첨단 기계를 또 나사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나사는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사 빠지면은 나사 빠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문경수 탐험가는 항상 이렇게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 탐험가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과학 탐험가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그 낯섦인 거죠. 이 한국 사회에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이 과학 탐험가라는 타이틀, 탐험가도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데 이 사람은 또 뭐 과학을 탐험한다 이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 인식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좀 알리는데 되게 그런 부분이 잘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왔을 수 있었던 추진력은 제가 이제 그렇게 약간 덕후처럼 오랫동안 탐험을 계속 경험을 쌓다 보니까 나름의 데이터가 확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내가 이 정도에서 한번 좀 베팅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외국에 가서 외국 과학자들이나 외국 이런 그 과학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언젠가 분명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회나 흐름들이 오겠다라는 그런 믿음 확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좀 힘든 부분들 좀 이렇게 감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연을 들으신 박종호 학생분께서도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네,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아까 김예희 연구원님께서는 그 탐험을 하는 중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과학탐험가라는 직업은 그 탐험 후에도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탐험 후에는 탐험으로 얻은 각종 자료들을 뭐 글이나 미디어 등으로 재생산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저 같은 이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보면 우리 문경수 탐험가님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제가 딱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을 콘텐츠로 만든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글 아니면 어떤 사진, 영상,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다타 과학자들이나 외국 과학자들이 탐험해서 얘네는 이걸 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호주에서 이 탐험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한국에 왔을 때 파트너로 했던 회사, 제가 한 4년 정도 몸담았던 회사가 UX 회사였습니다. UI 디자인하는, 사용자 경험하는 디자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과학이라는 것도 물론 학문이고 분야고 다 그거겠지만 결국 과학도 사용자 경험이다. 과학도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과학도 사람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주려면 이 사람들한테 맞는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때 좀 그 사용자 경험 UI UX 회사에서 좀 그런 개념을 배웠던 것들이 지금 이제 제가 과학을 가지고서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어떤 맥락보다 새로운 경험을 만든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 말씀드리면 과학에다 여행을 붙여서 과학 여행 프로그램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과학에다 이런 글이나 이야기를 붙여서 과학 관련된 책이나 또 박물관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또 과학의 방송을 붙여서 또 이렇게 좀 쉽게 전달하는 이렇게 좀 어찌 보면 경험 관점에서 그런 맥락들을 좀 다시 좀 알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문경수 과학탐험가님의 마지막 에피소드만 남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아쉬우시죠? 네, 저희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수 탐험가님의 마지막 에피소드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방금 박종호 학생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그 맥락이랑 이번 에피소드가 배를 같이 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호기심 중요한 거 안다. 과학 중요한 거 안다. 탐험 의미 있는 거 안다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예, 이게 어찌 보면 제일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어떤 저의 탐험 경험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과거에는 탐험이라는 게 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정부나 할 수 있었고 귀족들이나 할 수 있던 거였는데 지금은 기술의 발달 그리고 네트워킹의 확장으로 저는 누구나 탐험을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포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프랑스의 해양 탐험가인 자쿠이브 쿠스토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쿠스토 선장은 그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해군 장교로 전역을 한 다음에 밑에 보이는 칼립소라는 폐 전함을 한 대 매입을 해서 이걸로 해양 탐사선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프랑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탐험대를 모집을 해서 이 배에 선승이 되면 1년 동안 전 세계 바다를 탐험하고 거기에서 얻었던 이런 인사이트들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사의 전역에 다 공유했기 때문에 이 유럽 사람들의 과학 수준을 한 단계 올려준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께서 거의 70대 그 후반쯤에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했습니다. 일개 탐험가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논리는 우리의 리더는 정치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유타 사막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나사가 여기에다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 마션에 나오는 것처럼 가상으로 화성 우주기지를 만들어 놓고 평균 7명의 과학자들을 4개월 동안 저기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우주복을 입고 나가서 여러 가지 선회 활동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요. 사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최근까지 TVN의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라는 그 화성 탐사 예능에 나왔었는데 바로 이제 그 현장인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과학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런 공간들이 진짜 지금도 연구자들의 실험 시설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 과학이라는 것도 미디어 콘텐츠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소재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과학을 가지고서 뭔가 진로나 직업을 생각할 때도 조금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이 과학을 좀 진로와 매칭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몽골 고비 사막에서 공룡화석을 발굴할 때 모습인데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공룡화석 발굴해서 연구자들이 논문 쓰는 걸 알겠는데 굳이 이게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로 뭘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지난 한 5, 6년 동안 고비 사막에서 같이 공룡 탐험을 했던 공룡학자들의 행보를 보면 조금 우리가 이 개념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제가 만났던 외국 공룡학자들은 물론 공룡으로 학위를 받고 연구소나 박물관, 대학에 가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 젊은 친구들은 상당수가 요즘에는 디즈니나 픽사에 가서 애니메이션 만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을 공룡 덕후로 살아서 공룡 이름 400개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 공룡에 대한 박사학위 수준의 지식을 가진 친구들이 작정하고 디즈니나 픽사 가서 애니메이션 만드니까 쥐라기 월드 같은 게 나오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약간 농간의 수준이 머무는 거고요. 근데 어찌 보면 저는 쥐라기 월드는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수백 수천 개의 파생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 과학이라는 재료를 이런 식으로 좀 더 끄집어내서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 이 엔모사에서 나온 이 듀랑그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이 공룡 게임의 기획자가 서울대에서 고생물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입니다. 저희 업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어찌 보면 일반 기획자들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이 공룡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지식과 그 재미를 아시는 분만 이런 것들을 저는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요즘에 정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딱히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장시간 침묵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 KBS 명경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연찮게 방송을 봤는데 한 과학자분께서 나름 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게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것들이 기억이 나서 요것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백 년간 이 세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을 거쳐왔는데 이 산업혁명들은 성장 동력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자, 1차 때는 증기 에너지가 나왔고요. 2차 때 전기 에너지. 3차 때는 IT 테크놀로지가 이 산업혁명을 주도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의 성장 동력은 뭐냐라고 어떤 청중이 질문을 했더니 이분께서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은 호기심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호기심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게 또 누군가 질문을 했더니 이분께서 하신 얘기가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이 4차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지만 오히려 호기심 격차 지수라는 그 지수를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이 추격자 모드의 산업 구조였다면 지금은 기술적인 차이는 크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을 지금 시점에 맞게 새롭게 조합해서 지금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려면 그 나라의 국민성이 호기심 성향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앞으로 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오히려 콘텐츠의 영역, 또 미디어의 영역,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역으로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이 호기심을 잘 유지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열심히 강의해주신 탐험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첫 슈트에 자크 이브 쿠스토가 굉장히 반가웠는데 제가 사실은 프랑스에서 공부했고요.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있으면서 한국의 H신문사에 딸이 통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도 쓰고 많이 했는데 자크 이브 쿠스토를 최초로 인터뷰했습니다. 찾아가서 따님이 쿠스토 재단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는데 지금은 그 부인 마담 쿠스토가 지금 아마 그 파운데이션을 계속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개성문 옆에 거기 찾아갔다가 그래서 그때 여기 하여튼 뭐 사진도 있고 그때 이제 쿠스토 선장님이 그 돌고래 본인이 찍은 화보지 그거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사인해 주시더라고요. 와. 제가 바보처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강의 드리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요. 과학 탐험가라는 이 직업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고 조금 소수 정예의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리과학과 학생분 한 1000여 명이 오셨는데 한 500에서 1000여 명 정도가 오셨는데 수리과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강연을 온라인으로 들으실 학생분들께서 과학 탐험가랑 좀 비슷한 직업을 준비하신다면 좀 비슷한 직업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국내 1호 과학 탐험가라는 이제 타이틀을 많이 이제 불러주시는데요. 저는 그게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그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호칭을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진짜 요즘에도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학 탐험을 해보고 싶다고 메일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 생각에는 굳이 이제 이 호칭이라는 거에 물론 이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랄까요? 보통 이제 그 과학의 분야로 보면 이제 뭐 우주도 있고 뭐 공룡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분야들이.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더 이거를 내가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재밌게 얘기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씩 계속 경험이나 데이터를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다큐멘터리라는 거는 이 1시간 동안 정말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그 현장의 그 이야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자기 분야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약간 과학 프로듀서, 뭐 과학 어떤 뭐 기획자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면 되겠다. 뭐 그런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문경수 탐험가님의 말씀으로는 과학 탐험가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에
또 이제 그거를 국민들한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과학 커뮤니케이터 같은 직업을 좀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영구 단장님께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경제의 힘 저자님으로서 오늘 이제 강연하시는 거 이제 보시고 자연과학 분야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더 드셨을 것 같은데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이후에서 저희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미래라는 책인데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생각 이런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그 통계를 내거든요.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의 직업 수가 한 11,000개 정도 됩니다. 현재 한 11,000개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뭐 굉장히 이제 전문화가 많이 된 나라의 직업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일본이 16,000개 정도 됩니다. 미국이 직업 종류가 3만 개입니다. 3만 개.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통계청에서는 부정기적으로 표준 직업 분류라는 통계 수치를 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거기에 등재되기도 하고 없어지는 직업 빼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17년에 마지막 표준 직업 분류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정보통신 분야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앱 개발자 이런 게 새로운 직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문화 콘텐츠 같은 데서는 뭐 문화 기획자 같은 게 새로운 직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공학 부분에 로봇, 공학, 시험원 이런 게 새로운 직업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학기술 발전하면 어떤 직업이 유망해질까? 물론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있겠죠. 있지만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뭔가 그 분야를 하다 보면은 직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취업보다도 훨씬 더 진취적인 것이 창업이고요. 그죠? 창업보다 더 진취적인 게 창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만들면 돼요. 새로운 직업들. 그래서 거기에 뭐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들어봤는데 박종호 학생도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에피소드가 오늘 정말 되게 감명 깊게 들은 에피소드였는데 네, 저도 좀 전공으로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사실 수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모든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당장 떠오르는 거는 최근에 라마누잔이라던가 앨런 튜링의 전개에 대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최영구 단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뭐 여러 직업이 생겨나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일개 학생 한 명으로서는 이제 그거를 다 알고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취업 아니면 창업, 창직을 하기 위해서 창의자단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과학자 아닙니다. 과학자 아니고 그런데도 이제 과학창의재단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15년 정도 일했는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과학에 대한 관심 같은 걸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수준의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수준이에요. 사실은 비싼 수준이지만 우리가 좀 취약한 거는 좀 문화적인 수준입니다. 과학을 좀 정말 즐기고 이걸 문화로서 향유하고 이런 것들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과학관 같은 데 가면은 선진국에는 과학관에 뭐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은퇴한 사람도 있고 뭐 청춘 남녀들도 거기서 데이트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과학관 가면 과학관 아까 이야기한 과학 축전 같은 데 가면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학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하고 향유하고 문화로 즐기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정말 과학이라는 거는 즐길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이제 과학창의재단입니다. 국민들이 단지 이제 과학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좀 습득하는 이런 게 아니고 과학을 문화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뭐 관심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학생분들을 위한 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상 딱 3분께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한 분 지금 막아냈고요. 2분 더 받습니다. 네, 먼저 그럼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수리과학과 통합과정 유진규인데요. 문경수 네. 박사님께서 국내에 갔던 탐험 지역이 혹시 있으신지? 네, 바로 여기 있는 네, 이건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 제주도를 한 반년 이상 탐험을 하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계기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10년 넘게 외국을 탐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 과학자들이 저한테 제주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제주도 같이 이 과학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한 보물섬이 있는데 왜 니네 나라 섬을 탐험 안 하고 이렇게 밖으로만 나돌아 다니냐고. 그래서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꼭 제주도를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제주도라는 곳, 우리나라 땅이라는 데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는데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은 경치가 아름답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지구라는 행성 관점에서 이 제주도가 뭐 사라지거나 훼손됐을 때 어떤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앞으로 영영 어떤 종을 못 보고 어떤 뭐 식물이나 동물종을 볼 수 없는지 이 정도 가치가 있을 때만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타이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꼭 탐험이라는 게 외국으로 나간다고 탐험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일상에서 평범한 대상도 어떤 관점으로 내가 좀 집요하게 보느냐 요게 보게 되면 완전히 또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걸 저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주도 탐험 적극 선택했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수리과학과 이영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문경수 탐험가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탐험이라 하면은 해외도 그 직접 발로 가고 그런 네. 것도 있지만 현대인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요즘은 AR, VR 그런 식으로 네. 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네. 탐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지가 실제로 그 저랑 같이 탐험 갔던 뭐 나사 과학자들도 그렇고 공유학자들도 다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를테면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화성이랑 지형이 제일 비슷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3D로 다 매핑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 VR 콘텐츠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약간 VR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약간 다 콘텐츠가 다 가상 뭐 그래픽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나라들은 워낙 자연환경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거의 콘텐츠의 80-90% 이상을 다 실사 기반으로 하고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그래픽 터치만 필요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감 경험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탐험에 있어서 현대 탐험에서 이 과학 탐험에서 이렇게 VR이나 AR 콘텐츠로 확장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네. 질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궁금한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일이 어떻게 보면 과학탐험가라는 지금 어디 소속돼서 하는 것보다 프리랜서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월에 이 정도 번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저도 직장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0년 정도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뭐 조금 뭐 이렇게 극단적인 비율 수도 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회사에 다닐 때보다 적게 벌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뭐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었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저한테 다 오는 겁니다. 그게 5만 원짜리 일이든 뭐 10만 원짜리 뭐 멀고 청탁이든 아니면
뭐 이거 관련된 뭐 강의 모든 것들이 저한테 오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 저도 그 힘으로 지금까지 계속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었고 탐험을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뭐 아까 최영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미래 사회는 정말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마이크로질 겁니다. 아마 지금 10,000개라고 하는데 뭐 10,000개에서 100,000개 가는 건 저는 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거기에만 좀 너무 몰입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뭐랄까요? 작고 하찮은 거지만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거, 뭔가 호기심이 있어 하는 대상이 있다라면 그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 마음속에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잘 킵해 놓으시면 언젠가 됐던 그 작은 게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와 영향력을 저는 분명 도드라지게 해주는 어떤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탐험가님 말씀으로 이제 본인이 처음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웬만한 직장의 월급보다 많이 번다고 하십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세상을 바꾸는 힘, 호기심이라는 주제로 문경수 과학탐험가님과 저희 재단의 최영보 단장님 그리고 카이스트 박종호 학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카이스트 학생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제 보고 계신 학생분들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분들에게 이제 짧게 한마디씩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먼저 문경수 탐험가님부터. 네, 좀 전에 했던 이야기랑 이제 비슷한데요. 사실 저는,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창직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배웠던 지식으로서 뭐 평생을 뭐 다 그걸로 뭔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직업을 갖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뭐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이 정해진 또 쿼터가 있기 때문에 분명 인생 2막 또 인생 3막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굳이 얘기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대학을 3번은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학을 입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또 그 이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말 또 독서라는 거 그리고 이 독서를 통해서 뭔가 실제 체험해보는 거 그런 것들 손으로 하고 읽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내가 그 지금은 아니지만 내 다음 스테이지에서 할 수 있는 그 포지션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서 그리고 다큐멘터리 시청 그리고 직접 가서 좀 이렇게 만져보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재단 단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신문에 쓴 칼럼인데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다 읽으셨죠?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대사들이 뭐 명언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여우가 이제 어린 왕자에게 많이 있어요. 뭘 잘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된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치들이 이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 또 이제 호기심이 있어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희생하고 뭐 사랑하고 이런 정말 소중한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게 물론 뭐 숫자로 나이가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호기심, 열정을 잃어버리는 이게 이제 늙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적게 살고 열정적으로 살면은 이런 소중한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항상 간직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이스트 학생 대표라는 무거운 타이틀로 이제 자리해 주신 박종호 학생분도 오늘 진로 멘토링 TV 참여하신 소감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와는 멀면서도 가까운 분야의 저희 이제 최연부 단장님과 문경수 탐험가님 두 분의 대가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특히나 그러니까 멀면서도 가깝지만 특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 오늘의 가장 좋은 소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세계적인 과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기심과 또 그걸 실천하는 그 능력이 지니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문경수 탐험대장님과 또 최고 단장님 그리고 함께 고생 많이 해주신 박종호 학생 대표님께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요. 오늘 함께 해준 카이스트 학생분들께서도 제가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9월 진로 멘토링 TV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